네가 나를 살렸구나.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그날 밤, 그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 넌 필요 없어. 차가운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던 그녀는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그날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 속 어딘가에서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 눈이 내렸다. 한방눈이 아니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보라였다.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눈발이 옆으로 쏘아졌고 그 속에서 한 여자가 대문 밖으로 밀려났다. 이름은 복순. 나이 26. 보따리 하나가 그녀보다 먼저 눈 위에 떨어졌다. 그 안에는 낡은 저고리 2벌, 얼레빗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손에 쥐어줬던 작은 비녀 하나가 전부였다. 3년을 살았던 집에서 그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아니, 정확히는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 빼앗긴 뒤 던져진 것이었다. 대문 안쪽에는 시어머니 최 씨가 서 있었다. 예순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기세만큼은 젊은 사내 10명도 누를 수 있는 여자였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이 가득했다.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목소리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발 아래 벌레 하나를 짓밟는 것처럼 그 말은 지극히 평온했다. 복순의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 훔치지 않았어? 최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손에는 무언가 쥐어져 있었다. 은비녀였다. 복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 이게 내 방 아랫목에서 나왔는데 어쩌자고 발뺌이냐. 도둑년아.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입 닥쳐. 최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냉정한 통제였다. 내년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였어. 그의 가을 흉년이 들었고 겨울에 시아버지가 알아 누우셨다. 봄에는 남편이 장사해서 손을 떼게 됐어.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넌 불길한 년이야. 이 집에 재앙을 몰고 온 년이라고. 복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다가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분노였다가 슬픔이었다가 그리고 끝내는 허탈함이 되어 꺼졌다. 거기다가 최 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3년이다. 3년을 살면서 아직도 자식이 없어. 시도 받지 못하는 년을 데리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 집 때는 어떡하라고. 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복순의 남편 윤석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그 남자는 아내를 보지 않았다. 그냥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최 씨의 말보다 더 깊은 상처였다.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한테 한마디만. 그녀의 말은 남편에게 향해 있었다. 윤석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소. 그것이 그가 한 전부였다. 복순이 보따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눈보라가 치마를 들어 올렸고 맨발에 눈이 쏟아졌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했다. 쫓겨나는데도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문이 닫혔다. 빗장 걸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쾅 하는 짧고 단호한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이웃집 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봐. 박신의 며느리래. 쫓겨났다고? 왜? 몰라. 도둑질했다잖아. 게다가 3년이 되도록 아이도 없었대. 에구, 불쌍해라. 불쌍하다는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더 진했다. 복수는 그 시선들을 모두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눈을 들지도 않았다. 그냥 걸었다. 발이 시렸다. 아니, 시리다 못해 이제는 감각이 없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이 좁아졌다. 그리고 이내 길이 사라졌다.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산이 시작되는 곳에서 복수는 잠깐 멈췄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친정은 없었다. 어머니가 그녀가 16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이듬해에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 형제도 없었다. 일가 친척 중에 그녀를 받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처음부터 저런 집에 시집 오지 않았을 것이다. 갈 곳이 없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녀를 산속으로 밀어넣었다. 일단 눈을 피해야 했다. 일단 바람을 막아야 했다. 그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숲으로 들어서자 소나무들이 빼곡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이따금 쏟아졌다. 바람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대신 추위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공기가 짓눌렸다. 복수는 걸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온통 낯빛이었고 눈은 끊임없이 내렸다. 배가 고팠다. 아침을 먹지 못했다. 아니, 어젯밤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최 씨가 모함을 꾸미는 며칠 동안 복수는 방에 갇혀 밥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것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발이 저려왔다. 신발이 이미 눈에 흠뻑 젖었다. 발가락들이 먼저 감각을 잃더니 발바닥이, 발등이, 그리고 발목까지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걸을수록 통증이 왔다가 통증마저 사라지는 이상한 감각이 이어졌다. 나무 밑둥 하나를 발견했다. 커다란 소나무였는데 뿌리 사이에 조금이나마 눈을 피할 수 있는 구석이 있었다. 복수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보따리를 품에 끌어안았다. 저고리 2벌을 꺼냈다. 하나는 몸에 걸치고 하나는 발을 감쌌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아주 조금. 눈이 저절로 감겼다. 안 된다. 자면 죽는다. 복수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때렸다. 차가운 손바닥이 차가운 볼에 닿았다. 별로 아프지 않았다. 그것도 무서웠다. 일어나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땅이 나무 뿌리가 자꾸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눈이 또 감겼다. 이번에는 억지로 떠지지 않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무섭지 않았다. 그냥 피곤했다. 3년 동안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웃었고, 너무 많이 눈물을 숨겼다. 그 무게가 지금 이 눈 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갑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이었다.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바람은 저렇게 가늘지 않았다. 저렇게 높지 않았다. 저렇게 간절하지 않았다. 복수는 눈을 떴다. 의식이 실에 매달린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었다. 그 실을 잡아당긴 것이 바로 그 소리였다. 우는 소리였다. 아이의 울음소리.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덜컥거렸다. 손이 눈을 집었다. 손가락들이 얼어붙어 있어서 눈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무언가에 의지하며 겨우 섰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었다. 10걸음쯤 걸었을까? 소나무 아래였다. 눈더미가 쌓인 곳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무언가가 있었다. 아주 작은 무언가. 포대기였다. 누군가 아이를 감싸 거기에 두고 간 것이었다. 복수는 멈췄다. 모른 척해야 한다. 나도 살지 못할 판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품어봐야 둘 다 얼어 죽을 것이었다. 합리적인 판단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었다.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 그녀는 돌아섰다. 3걸음을 걸었다. 그런데 발이 멈췄다. 이상하게도 발이 더 나아가지 않았다. 머리는 가라고 하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땅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다.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가늘고 약한 소리였다. 이 추위 속에서 그 작은 몸이 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짜내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등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건드렸다. 복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포대기를 들었다. 아이를 안았다. 갓난아이였다. 언제 버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눈에 파묻혀서 작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살아 있었다. 눈을 떴다. 크고 까만 눈이었다. 그 눈이 복순을 보았다. 복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중얼거림이 저절로 나왔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냥 나무 밑둥에서 잠들었을 것이었다. 그녀는 저고리를 풀었다. 아이를 가슴 안쪽으로 품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쌌다. 저고리를 다시 여몄다. 그리고 보따리를 들었다.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이 아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두 발을 움직이게 했다. 내가 살아야 이 아이가 산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도 죽는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한참을 걸어 내려가자 작은 불빛이 보였다. 산 아래 외딴 집이었다. 허름한 초가였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복수는 그 불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냈다. 문을 두드렸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문에 기댔다. 문이 열렸다. 흰머리 노파가 나왔다. 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았다. 노파는 눈 위에 쓰러진 복순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품 안에서 눈을 반쯤 뜨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노파가 두말 없이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파의 이름은 막내였다. 젊어서 과부가 되어 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온 여자였다. 자식도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그냥 밭 조금 일구고 약초 조금 캐고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에 갑자기 며느리 하나와 아기 하나가 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막내는 복순의 사연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리밥을 퍼주었다. 아이에게는 죽을 쑤어 먹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며칠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복순이 말했다. 막내가 보리를 씻으며 대꾸했다. 봄 될 때까지는 어딜 가. 겨울 산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그렇게 며칠이 봄이 됐고 봄이 여름이 됐다. 아이는 빠르게 자랐다. 복수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준서, 뛰어날 준, 상서로울 서. 너는 뛰어난 아이이고 상서로운 아이라는 뜻이었다. 이름을 지으면서 복수는 조금 울었다.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을 가질 만큼 세상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그냥 고맙고 기뻤다. 준서는 정말 빠르게 자랐다. 돌이 되기 전에 벌써 걸었다. 두 돌이 되자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짧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막내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 할미, 저 나무에 새가 앉았어요. 그 새 전에도 저기 앉았었어요.
날개에 흰 점이 있잖아요. 기억해요? 막내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걸 기억하냐? 예. 사흘 전에 왔었어요. 그때 비가 왔었는데 오늘도 비 오겠네요. 막내가 복순에게 눈짓을 했다. 복순은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준서의 기억력은 보통이 아니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다. 한 번 들은 것은 그대로 외웠다. 막내가 약초 이름을 한 번 가르쳐주면 다음날 산에 나가서 정확히 그 약초를 찾아왔다. 3살 때의 일이었다. 여름이면 복순은 밭을 일궜다. 막내의 밭은 작았지만 복순이 손을 보태자 조금씩 넓어졌다. 콩이 자랐고 팥이 자랐고 고구마가 자랐다. 약초도 캤다. 산 아래 장에 가서 팔면 조금씩 동전이 생겼다.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저녁 복수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서가 마당에서 개구리를 쫓아다니며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다.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었다. 억지로 짜낸 웃음이 아니었다. 오랜만이었다. 시댁에서의 3년 동안 복수는 웃을 때마다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이 웃음이 적당한가? 너무 많이 웃으면 가볍다고 할까? 너무 적게 웃으면 건방지다고 할까? 그렇게 재고 또 재면서 웃었다. 그런데 지금 이 웃음은 그냥 나왔다. 그냥. 준서가 개구리를 잡았다. 개구리가 손에서 뛰어 도망쳤다. 준서가 다시 엉덩방아를 찌우며 웃었다. 엄마, 또 도망갔어요. 엄마.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 복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나왔다. 웃다가 우는 이상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개구리는 원래 빠르단다. 그녀가 마당으로 내려가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머리에서 햇볕 냄새가 났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두 번째로 그 생각을 했다. 준서가 5살이 됐다. 그해 가을 산 아래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웃 마을 지주의 곳간에서 쌀이 없어졌다. 상당한 양이었다. 지주가 머슴들을 다 불러 세우고 누가 훔쳤냐고 닥달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결국 지주는 가장 가난한 집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근거는 없었다. 그냥 가난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이야기가 장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다. 복순도 들었다. 그런데 준서가 물었다. 엄마, 그 곳간 담장에 사다리 자국이 있었대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장에 갔을 때 지주댁담 옆을 지나갔잖아요. 그때 담장 흙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 높이면 안에서 밖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넘어온 거예요. 복순이 멈칫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담장 안쪽에 흙이 떨어진 게 없었어요. 밖으로 나갈 때는 발을 밀어야 하니까 안쪽에 흠집이 생겨요. 그런데 흙이 다 밖으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5살짜리 말이었다. 복수는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이야기는 결국 마을 이장 귀에 들어갔고 이장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준서의 말이 맞았다. 범인은 이웃 마을에서 온 상인이었다. 억울하게 지목된 가난한 집 아들은 풀려났다. 마을에서 복순과 준서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준서가 7살이 됐다. 그해 봄 마을에 서당이 하나 생겼다. 훈장은 장씨 성을 가진 노인이었는데 한양에서 공부하다 낙향한 사람이라고 했다. 안경을 쓰고 수염이 길고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장훈장이 서당을 열던 날 준서는 엄마 손을 잡고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훈장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읽어주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준서가 걸음을 멈췄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반쯤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복순이 불렀다. 준서야 가자. 조금만요. 아이는 그날 서당 앞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훈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막내의 부직갱이를 들더니 마당 흙에 글자를 썼다. 천지현황. 막내가 입이 딱 벌어졌다. 이게 처음 들은 거 아니냐? 예. 한 번 들었는데 다 써? 준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다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배운 분량이 이게 전부였잖아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서당 학비를 낼 돈이 없었다.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가 재주가 있는데 학비 대신 청소나 심부름을 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장훈장이 복순을 보았다. 그리고 복순 뒤에 서 있는 준서를 보았다. 아이, 이리 와보게. 준서가 앞으로 나왔다. 글자를 아느냐? 조금요. 어디서 배웠느냐? 어제 여기서 들었어요. 훈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그럼 어제 내가 들은 것을 다 써보아라. 준서는 막대기를 들어 훈장 앞당에 썼다. 천자문 첫 줄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부분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훈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오래도록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복순을 보았다. 어머니, 예. 이 아이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학비는 필요 없습니다. 복순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런 말씀을, 이런 재주를 썩히는 것은 하늘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이요. 그날부터 준서는 서당에 다녔다. 장훈장은 아이를 가르치면서 날마다 놀랐다. 한 번 읽으면 외웠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외웠다. 질문이 날카로웠다. 다른 아이들이 무슨 뜻이에요? 를 물을 때 준서는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다른 뜻이 되지 않나요? 를 물었다. 훈장이 답을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훈장은 밤에 혼자 책을 뒤적이며 답을 찾았다. 그리고 다음날 준서에게 말했다. 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 내 말이 맞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훈장은 그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이었다. 어느 날 훈장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아도 너무 평범하지 않다. 세월은 흐른다. 어떤 세월은 느리게 흐르고 어떤 세월은 빠르게 흐른다. 그러나 모든 세월은 결국 지나간다. 준서가 10살이 됐다. 그 10살짜리 아이의 얼굴은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깊고 조용하고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의 눈이었다. 복수는 어느새 36이 됐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 몇 줄을 새겼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쫓겨나던 날의 그 꺼진 눈빛이 아니었다. 단단하고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막내 할미는 80이 넘어 몸이 많이 기울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셋이서 사는 그 초가가 조금씩 달라졌다. 방이 하나 더 생겼다. 마당에 담이 생겼다. 작은 별채가 생겼다. 준서가 서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복순이 벌어다 모은 것과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준 것이 쌓였다. 가난하기는 여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목구멍이 막히는 가난이 아니었다. 그의 봄에 큰일이 있었다. 고을 원님이 바뀌면서 새로 부임한 원님이 고을 아이들을 모아 일종의 시험을 열었다. 실력 있는 아이에게 장학을 베풀겠다는 취지였다.
한양까지 올라가 더 배울 기회를 준다고 했다. 마을에서 여럿이 아이를 보냈다. 장훈장이 복순을 찾아왔다. 준서를 보내십시오. 저희 같은 처지에서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준서의 재주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처지보다 재주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님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야지요. 복순이 준서를 보았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가고 싶어요, 어머니. 복순이 웃었다. 조금 씁쓸하고 조금 두렵고 그러나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래, 가거라. 시험날 마당에 아이들이 수십 명 모였다. 전부 반반한 집 아이들이었다.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뒤에는 어머니나 종이 따라와 서 있었다. 준서는 혼자 왔다. 복수는 장 보러 갔다. 어머니가 굳이 따라올 필요 없다고 준서가 말렸다. 낡은 옷이었다. 기운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다. 신발도 낡았다. 옆에 선 아이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뒤에 선 어른들이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어느 댁 아이냐? 산에서 사는 과부 댁 아이라던데. 과부? 집도 없이 산에서? 수군거림은 준서에게도 들렸다. 그러나 준서는 앞만 보았다. 원님이 나오는 문 쪽을 보았다. 원님이 나왔다. 50대 중반의 선비 같은 인상이었다. 눈이 날카롭고 표정이 엄했다. 그러나 걸음이 의외로 조용했다. 시험이 시작됐다. 첫 번째는 글 읽기였다. 어려운 한문 구절을 읽고 뜻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더듬더듬 읽다가 뜻을 틀렸다. 준서의 차례가 됐다. 준서는 구절을 읽었다. 천천히 그러나 막힘이 없이. 그리고 뜻을 설명했다. 그런데 설명이 끝나자마자 덧붙였다. 다만 이 구절을 이렇게만 보면 반쪽입니다. 앞 문장과 연결하면 다른 뜻이 됩니다. 원님이 눈을 가늘게 떴다. 말해보아라. 준서가 말했다. 원님이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두 번째는 술이었다. 세 번째는 살이, 즉 사건을 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다. 원님이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어느 마을에서 우물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귀신 탓이라고 했다. 물을 너무 많이 썼다고 한 아이도 있었다. 준서가 말했다. 우물이 마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말랐다면 물줄기가 막혔거나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물 위쪽, 즉 물이 흘러오는 방향에 최근에 무슨 공사가 있었는지, 나무를 크게 벤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님이 멈췄다. 어디서 그것을 배웠느냐? 산에서요. 비가 온 뒤에 냇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래 보았습니다. 원님이 오래도록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왔다. 첫 번째는 준서였다. 복순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왔을 때 준서는 마당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하늘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 됐냐? 복순이 물었다. 준서가 고개를 돌렸다. 1등이래요.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왔다. 흥분도 없고 자랑도 없었다. 그냥 사실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눈에 아주 잠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복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를 껴안았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꽉 껴안았다. 준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 등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이 작고 따뜻했다. 가을이 됐다.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이웃 고을 사람들도 오고 장사꾼들도 모이는 큰 장이 섰다. 복수는 약초를 팔러 나왔다. 장이 서는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약초 묶음들을 늘어놓았다. 준서는 옆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사람들이 오갔다. 복수는 장사를 했다. 사람들과 말하고 값을 정하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돌려줬다. 그냥 평범한 가을 장날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가마가 오고 있었다. 제법 번듯한 가마였다. 앞뒤로 사람이 따랐다. 좋은 비단옷을 입은 부인이 가마에서 내렸다. 복순의 눈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부인의 얼굴을 보았다. 10년이 지났다.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살이 찌고 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나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 최 씨였다. 복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니, 내려앉는다기보다는 갑자기 모든 것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10년 전의 그날, 그 눈보라, 그 대문 소리, 그 차가운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준서가 낮게 불렀다. 책에서 눈을 들고 복순의 손을 잡았다. 복순이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걱정하는 눈이었다. 복순은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 최 씨는 시장을 돌아다녔다. 뒤를 따르는 사람 중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 신우이였다. 복순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작은 것 하나도 트집 잡아 고자질하던 신우이. 이제 40이 넘었을 테지만 말투는 예나 지금이나 날카로울 것이었다. 그들은 장을 돌아다니다가 복순의 자리 쪽으로 가까워졌다. 복순은 고개를 숙였다. 삿갓을 조금 더 내렸었다. 얼굴을 들지 않았다. 최 씨와 신우이가 바로 앞을 지나쳤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복순의 숨이 조금 풀렸다. 그런데 신우이가 갑자기 돌아섰다. 저 약초 좀 보자. 복순의 자리 앞에 서서 약초를 들어 살폈다. 이게 얼마요? 복순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2묶음의 엽전셋입니다. 비싸네. 산에서 캔 거잖아.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소? 눈도 못 뜨고 장사하나. 신우이가 비웃는 투로 말했다. 그 목소리가 10년 전과 똑같았다. 복수는 이가 물렸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때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약초는 이 장에서 제일 정성껏 캔 것입니다. 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저쪽 것들은 말린 지 오래돼서 효능이 절반도 안 됩니다. 신우이가 아이를 보았다. 눈썹이 올라갔다. 어디서 이 아이가 어른한테 말하는 게 버릇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우이가 입을 벌렸다. 뭔가 쏘아붙이려다가 이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에 뭔가 막히는 것을 느꼈다. 주눅이 드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버릇없는 것. 신우이가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최 씨가 그 소리에 돌아보았다.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그 눈이 아이에게 고정됐다. 복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고개를 여전히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가 천천히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세 걸음을 걷다가 다시 한번 돌아봤다. 그 아이의 눈을. 그날 밤 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눈이 보였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눈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과부 어미를 따라 장에 나온 보잘것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 눈이. 최 씨는 몸을 뒤척였다. 어디서 봤을까? 저 눈을 어디서 봤을까? 겨울이 시작될 무렵 원님이 준서를 불렀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와 있었다. 원님은 복순에게 미리 귀띔을 했다.
한양에서 아이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준서에 대한 소문이 위쪽까지 올라간 모양이라고.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복순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제 아이를 데려가려는 건가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만나봐야 합니다. 사랑채에 앉은 사람은 50이 넘은 남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에 깊은 슬픔이 있었다. 오래된 슬픔이었다. 해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슬픔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한성. 한양의 큰 문중 사람이었다. 그는 준서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서도 그 사람을 보며 멈춰섰다. 이상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이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구를 닮았는지 알겠구나.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복순을 보았다. 부인, 이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 거두셨습니까? 복순이 차분하게 말했다. 10년 전 그날 눈 속의 소나무 아래를. 이한성이 두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 겨울에 제 딸이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딸의 시댁에서 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 쓸모없는 아이라 하여. 이한성이 눈을 떴다. 이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습니까? 붉은 점. 복순이 숨을 멈췄다. 있었다. 준서의 왼쪽 어깨에는 날 때부터 붉은 점이 하나 있었다. 이한성이 말을 이었다. 저희 집안의 남자들은 대대로 그 점이 있습니다. 제 딸이 낳은 아이에게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방안이 고요했다. 준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한성이 아이를 보았다. 그렇다.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이한성이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다. 그렇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복순을 보았다. 어머니. 복순이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보았다.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아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한성은 준서의 외조부였다. 준서의 어머니는 이한성의 외동딸이었고 양반 가문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다가 산욕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 아버지는 그 전해에 병으로 죽었다. 남은 것은 아이뿐이었는데 시댁에서는 아비도 없는 아이가 짐이 된다 하여 버린 것이었다. 이한성은 10년을 손자를 찾아다녔다. 지금에야 찾은 것이었다. 소식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원님이 직접 준서의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 이한성의 집안은 한양에서 이름 있는 집안이었다. 원님도 한 수 접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고을 전체에 이야기가 돌았다. 산속 과부가 키우던 아이가 한양 이시댁 손자래. 그 시험에서 1등 한 아이 말이야? 그래, 그 아이. 원님도 감탄했다는 그 아이. 최 씨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이틀 뒤였다. 신우이가 흥분해서 달려왔다. 어머니, 장에서 봤던 그 아이, 그 낡은 옷 입은 아이 말이에요. 그게 한양 이시댁 손자래요. 최 씨가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진짜라고요. 원님이 직접 확인해 줬대요. 이한성 대감이 10년을 찾아다니던 손자래요. 최 씨가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 아이 어미가 누구라더냐? 산에서 사는 과부래요. 본래는 어디 출신인지. 신우이가 말하다가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최 씨가 주저앉았다. 그 아이의 어미가, 산에서 사는 과부가, 약초를 팔던 여자가, 복순이,
최 씨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낮고 떨리고 무너지는 목소리로. 며칠 뒤 고을 원님이 잔치를 열었다. 이한성 대감이 손자를 찾은 것을 기념하고 준서에게 한양으로 갈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자리였다. 고을의 유지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복순과 준서도 초대받았다. 복순은 오랫동안 옷장 앞에 섰다. 가진 옷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가장 깨끗한 것을 꺼냈다. 낡았지만 단정한 옷이었다. 준서가 옆에서 보다가 말했다. 어머니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머니예요. 복순이 피식 웃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뻐요. 그냥. 복순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잔치 자리에는 고을의 이름 있는 집들이 모두 나왔다. 그 중에 최 씨 일가도 있었다. 오랫동안 이 고을에서 장사로 이름을 올린 집이었다. 원님의 잔치에 빠질 수가 없었다. 복순이 들어서는 순간 최 씨의 눈이 그녀를 찾았다. 10년이었다. 쫓겨나던 날의 26살짜리가 이제 36이 됐다. 얼굴이 달라졌다. 고생의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이, 걸음이, 등이 달라졌다. 쫓겨나던 날의 그 구부정한 등이 아니었다. 반듯하고 조용하게 걷는 여자였다. 최 씨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복순도 최 씨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복순은 피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냥 잠깐 바라보았다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원님이 자리에 앉자 잔치가 시작됐다. 이한성 대감이 앞에 나와 말했다. 이 아이를 찾기까지 이 아이를 살리고 키워준 분이 계십니다. 그가 복순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나 어머니로 살아주신 분입니다. 제가 어떤 말로도 감사를 다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순을 보았다. 복순은 고개를 숙였다. 이한성이 말을 이었다.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분은 자신도 죽을 처지였다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홀로 산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안고 내려오셨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제 손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제가 살아있는 한갑겠습니다. 잔치 자리의 한쪽에서 최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신우이가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어머니 저분이 진짜 복순 씨예요. 우리가 쫓아낸. 최 씨가 말을 막았다. 조용히 해라.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서늘한 힘이 없었다. 그냥 낮고 힘없는 목소리였다. 최 씨는 복순을 바라봤다. 대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있는 복순을. 그리고 그 옆에 반듯하게 앉아 앞을 보는 준서를. 10년 전 겨울이 떠올랐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가 지금 저기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아이를 살렸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 둘이 지금 저 자리에 대감의 예우를 받으며 앉아 있었다.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이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인지는 최 씨 자신만이 알았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준서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아라. 준서가 고을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 고을에서 열해를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할미와 셋이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어머니가 이 고을 사람들한테 받은 친절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받은 상처도 잊지 않겠습니다. 상처? 그 말에 최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준서가 최 씨 쪽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그 눈이 분노가 아니었다. 경멸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용서의 빛도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보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고 있었다. 최 씨가 그 눈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시간이었다.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복순아.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다. 그 목소리로 불리는 그 이름이. 돌아봤다. 최 씨가 서 있었다. 예순이 가까운 살이 찌고 머리가 허연 여자였다. 그러나 그 여자의 눈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 내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잘못했다. 복수는 그 말을 들었다. 10년 만에 그 말을 들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된 상처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프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냥 지나가는. 복순이 말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최 씨가 눈을 들었다.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저는 준서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최 씨가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오래 사십시오. 그 말이 저주도 아니고 다정함도 아닌 딱 그만큼의 무게로 놓였다. 복순이 돌아섰다. 준서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준서는 한양으로 떠나게 됐다. 이한성 대감이 손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복순도 함께 오기를 청했다. 그러나 복순은 한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막내 할미가 있었다. 이제 80을 넘어 몸이 많이 약해진 노파. 그 노파를 두고 한양까지 따라갈 수 없었다. 그 고민을 알고 이한성 대감이 직접 막내를 찾아왔다. 할머님, 함께 가시지요. 막내가 피식 웃었다. 나는 이 산이 좋아요. 한양 가봐야 뭐해. 거기 공기는 여기만 못할 거야. 할머님, 가야 가. 저 아이 혼자 보내려고? 어미가 있어야지. 막내가 복순을 보았다. 나는 괜찮다. 저 산이 나 지켜줄 거야. 그리고 말이야. 노파가 손을 뻗어 복순의 손을 잡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 나도 살아있는 보람이 있다. 복순이 그 손을 꼭 쥐었다. 눈물이 났다. 이 노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퍼주지 않았다면, 할미 고맙습니다. 뭘, 넌 내가 고마워야지. 이 늙은이 심심하지 않게 해줬잖아. 막내가 준서를 보며 말했다. 공부 잘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 사람들 돕는 사람 되라. 준서가 눈을 반짝였다. 예, 할미. 떠나는 날 아침이었다. 복수는 초가 앞에 서서 오래 그 집을 바라보았다. 10년을 산 집이었다. 허름하고 작았지만 그 안에서 웃음이 있었고 밤 냄새가 있었고 아이의 목소리가 있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어머니가 됐다. 여기서 복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됐다. 어머니. 준서가 불렀다. 복순이 고개를 돌렸다. 갈게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복순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다. 이 넓은 세상이, 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인가. 그러나 옆에 준서가 있었다. 그 아이가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가 어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복수는 그 손이 좋았다. 처음 눈 속에서 안았던 그 손이었다.
새파랗게 질렸던 그 작은 손이 이제 이렇게 컸다. 어머니, 한양에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복순이 잠깐 생각했다. 따뜻한 데서 밥 먹는 것. 준서가 웃었다. 복순도 웃었다. 그 웃음이 바람에 실렸다. 겨울을 넘긴 봄바람이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바람이었다. 최 씨 집안은 그 이후로 고을에서 서서히 힘을 잃었다. 나쁜 일이 일부러 닥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졌다. 이한성 대감과 연을 끄는 것이 사업에 영향을 미쳤고 아들 윤석은 새로 들인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했다. 복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딱히 기쁘지 않았다. 딱히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람의 인생이란 그런 것이니까. 자신이 뿌린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르치는데 세상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틀리지 않았다. 준서는 한양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15에 소과에 합격했다. 19에 대가를 받다. 합격자 명단에서 준서의 이름을 보았을 때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 글자를 외우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준서, 이 이름을 자신이 지어줬다는 것을, 저 이름이 눈 속에서 울던 갓난아이의 이름이라는 것을. 복수는 그날 밤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마지막 봄이었다. 막내 할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다. 잠을 자다가 그냥 갔다고 했다. 아프지도 않았다고, 얼굴이 편안했다고 소식을 전한 마을 사람이 말했다. 복수는 고을로 내려갔다. 준서도 함께 갔다. 무덤 앞에 섰다. 작은 무덤이었다. 산속에 할미가 좋아하던 소나무 옆에 만들었다. 복순이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았다. 할미, 잘 가셨어요. 따뜻한 데 가셨지요. 거기서도 약초 캐고 계세요. 준서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이 거기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가 흔들렸다. 이따금 솔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복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다. 슬픔이 깊을수록 눈물이 막히는 때가 있었다. 그 슬픔이 너무 크고 오래되어서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됐다. 감사함이었다. 이 산에, 이 소나무 아래에 그날 밤 문을 열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감사함이었다.